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이 푸드 마스터 프로그램을 학습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가이드북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콩의 섭취에 의해서 얻어지는 건강상의 혜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콩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서 단백질의 품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단백질의 섭취가 근력이나 체중을 조절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콩에 들어있는 주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콩은 단백질의 함량이 38%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친숙한 단백질 자원으로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이 27%, 지방이 19% 정도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는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제가 비소화성이라고 표시한 라피노우스나 스타키오스 같은 올리고당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소화성이라는 것은 영양소의 흡수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식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소화성을 나타내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속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가스가 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대장에 존재하는 유용한 미생물에 의해서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상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방에는 주로 중성지질 이외에도 인지질이나 사포닌 같은 성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영양소 이외에 이소플라본은 한 0.1에서 0.3%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이소플라본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여러 가지 효능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소플라본의 함량은 콩의 종자라든지 아니면 재배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콩을 된장이나 두유, 두부, 콩나물 등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의 함량은 된장의 경우에는 한 82mg, 두유나 두부는 12에서 10mg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콩을 중심으로 한 식품들을 섭취하게 되면 주요한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 이외에도 이소플라본을 이제 풍부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콩의 사포닌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로이드 구조에 당이 연결된 이제 그러한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에도 당의 구조 때문에 물에도 좀 잘 녹고, 그리고 기름과 같은 곳에서도 이런 스테로이드 구조 때문에 녹을 수 있는 양친매성 물질입니다. 사포닌은 여러분들이 주로 인삼 같은 데서의 기능 성분으로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의 사포닌도 건강상을 보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또 대장암과 같은 여러 가지 암을 억제시킨다는 기능이 보고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실험들이 주로 동물이나 아니면 세포 모델에서의 실험이어서 본 강의에서는 주로 사포닌은 좀 제외하고 주로 이소플라본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의 인지질은 보통 우리가 레시틴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레시틴이라는 거의 의미는 콩 기름을 가공하는 데서 얻어지는 인지질의 혼합물, 다양한 인지질의 종류들을 통칭하는 그런 지칭입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인이 극성 물질이고 지질은 비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식품 산업에서는 주로 유화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건강 기능의 측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06년에 콩 레시틴을 효소 처리해서 제조한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해서 노인의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고시형 건강 기능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지질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중성 지질이, 그러니까 글리세롤 골격에 지방산이 2개 연결된 것은 동일하지만 제 SN3 포지션에 인산기가 주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은 포스파티딜세린, 아까 설명드린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인지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자, 단백질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요. 단백질을 그러면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섭취량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 기준은 보통 건강한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준인데요. 보통 미국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체중 킬로그램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에서는 0.91g 정도를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칼로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칼로리의 15%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노인은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체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권고된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위 체중 킬로그램당 한 1.0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우에는 80세 이상 여성의 70% 정도, 그리고 남성의 66% 정도가 이렇게 권고되는 하루의 단백질 섭취량에 비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근육의 양이 동일한 연령대보다 부족한 그런 근감소증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와서는 근육의 감소가 건강한 노년에 근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인은 정상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노년층의 경우에는 식욕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게 부족한 이제 그러한 현상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양을 섭취하도록 권고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적당한 양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와서는 식물성 음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시중에는 다양한 식물 자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음료가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두유를 포함해서 같은 콩과 식물로 만들어진 완두라든지 루핀 콩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견과류로부터 만들어진 코코넛유라든지 아몬드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밖에 곡류에서 만들어지는 쌀 음료도 있고, 그다음에 귀리 음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단백질의 함량에서 보면 아주 현저한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한 3.3% 정도 돼서 우유에 있는 단백질과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콩과 식물은 조금 그와 유사한 수준인데, 요새 식물성 음료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몬드나 코코넛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훨씬 적은 편이고요. 곡물을 기준으로 만든 우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코코넛 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이외에도 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아서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두유와 비교해서 5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양적인 측면에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음료가 다 식물성 음료라고 동일한 영양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이제 콩을 중심으로 한 두유의 섭취가 단백질의 공급의 측면에서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이 체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근육을 만드는 그런 질소원을 제공하고 또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체내 대사에서는 대사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또 호르몬을 만드는 주성분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역기관을 비롯해서 체내 기관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단백질의 품질을 이제 양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어떠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은 골고루 잘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소화에 의해서 체내에 흡수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이런 필수 아미노산을 체내에서 얼마나 요구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단백질이 질적으로 우수한지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단백질이 소화돼서 흡수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백질은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소장에서 그리고 위에서 조금 분해가 되고 소장에서 단백질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게 되고 주로 저분자의 다이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 또는 유리 아미노산의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돼서 체내에서 이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식품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식품 단백질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FAO에서 인정한 가장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은 소화 가능한 필수 아미노산 점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DIASS 값입니다. 이 값은 단백질의 소화율을 주로 소장의 말단에 있는 회장에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으로 표현한 다양한 단백질의 DIASS 값은 오른쪽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에서 제시하는 의미는요, 보통 양질의 단백질로 알려진 그런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해서 콩 단백질이 전혀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보시면 콩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의 밸류를 나타내고 있고, 그 밖에 다른 동물성 단백질도 97, 100 이 정도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이제 근육의 합성에 미치는 그런 효과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동물성 단백질, 특히 이제 보통 이제 근육의 합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유청 단백질과 비교해서 과연 콩 단백질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서 조사가 됐지만 연구 결과가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얼마나 단기간에 어떠한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근육 합성을 받는지 또는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운동과 조합해서 효과를 받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결과는 콩 단백질을 유청 단백질과 동일한 유신 함량, 그러니까 아미노산 중에서 유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단백질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함량이 동일하도록 비교했을 때 근육의 합성이나 아니면 근력에 미치는 그런 효과를 비교한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12주간의 그 연구 결과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근육의 합성이나 그리고 근력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콩 단백질도 우유 단백질과 유사하게 근육의 합성이나 그다음에 근력을 유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단백질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중 조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체중 조절은 이제 과도하게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것들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주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체중 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가설은
단백질 레버리지 가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봐도 단백질의 섭취량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량은 비슷한데 결국 살이 찌고 하는 것들은 단백질 섭취량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이외의 영양소,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섭취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단백질이 적절하게 들어있는 식단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을 비교해 봤을 때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에서는 단백질이 섭취될 때까지 지방이나 탄수화물의 섭취가 증가하게 돼서 그래서 체중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지방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콩이 비만의 조절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기전을 중심으로 어떤 데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연구한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이 체중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콩의 성분들은 주로 단백질하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함께 존재할 때는 이것의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논문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비만이 조절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처음에는 섭취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의 분비를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래서 특히 콩 단백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 이상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하는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그런 어떤 식욕을 조절함으로써 비만이 조절되는 이제 그런 기전이 있고 그다음엔 체내의 지방 대사를 조절해 가지고 비만을 조절하는 효과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비만을 조절하는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에서 단백질의 주요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소플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